안녕하세요. 행수기의 사연열차 행자. 숙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새 열차가 출발할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행복과 슬픔 그리고 위로를 태우고 행수기의 6번째 사연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5세 여성 이지연님입니다. 1부 과로사로 떠난 남편 그리고 시작된 고난. 저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저는 갑작스럽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시 우리 딸 시은이는 겨우 3살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시댁은 3대째 물류업을 해오던 집안이었는데 시아버님께서는 장남인 남편에게 회사를 맡기실 생각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의 형수이신 고모님께서 회사 부사장으로 계셨는데 자녀가 없으셔서 남편을 친조카처럼 아껴주셨어요. 남편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일찍부터 회사 실무를 익혔습니다. 저도 결혼 후 남편을 돕고자 회사에 자주 나갔어요. 저는 전문대에서 회계를 전공했거든요.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죠.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제 학력과 집안 배경을 못마땅해 하셨죠.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시아버님이 제 성실함을 높이 사서 허락하셨고 그때부터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늘 불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막내 아들이 시동생이었어요. 시어머님은 5살 어린 막내를 과하게 감싸셨습니다. 시동생은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술과 도박에만 빠져 지냈어요. 번번이 사고를 치고 빚을 지어왔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님이 나서서 남편에게 해결하라고 했죠. 마음 약한 남편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매번 뒤처리를 해줬습니다.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의 회사 일로 바쁘다며 외롭다는 핑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결국 어느 날 시아버님과 크게 다투셨죠. 당신은 돈 벌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거요? 시아버님이 화를 내시자 시어머님은 오히려 대들으셨어요. 석진이 저는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데 나도 이사직이나 하나 주시던가요. 월급 받으면 내 돈 쓰면 되잖아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항상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고 시아버님을 믿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이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버스와 충돌사고였는데 운전기사와 함께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와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을 안고 영정 앞에 서 있는데 앞날이 너무 막막하더군요. 고모님이 임시로 대표직을 맡으셨다가 석 달 후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셨어요. 원래 내 아버지가 너한테 맡기려던 회사야. 이제 내가 이끌어야 해. 고모님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고모는 너를 믿는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남편은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대표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나서셨어요. 나도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싶어. 석진이 혼자서는 힘들 거 아니니? 내가 이사직 하나 맡아서 우리 아들 돕겠어. 고모님과 남편이 허락하여 저와 시어머님 모두 정식으로 회사 임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계이사, 시어머님은 총무이사였죠. 하지만 남편은 대표가 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죠. 고모님마저 실무에서 손을 떼시자 남편의 부담은 더 커졌어요. 저는 남편을 옆에서 최대한 챙기며 일손을 보탰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아침을 챙기고 회사에서는 남편 놓치기 쉬운 소소한 일들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임원 자리에 앉아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만 하셨습니다. 회사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 비추고 백화점과 골프장만 드나드셨죠. 3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15kg이나 살이 빠졌고 위염과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위장약을 먹는 남편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시동생이 임신한 여자와 급히 결혼을 했고
시어머님은 둘째 며느리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시어머님과 둘째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명품 매장에서 나오시는 두 분의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입으면 뭐든 다 예쁘구나. 여기 입어본 거 내가 다 사주마. 시어머님은 환한 얼굴로 둘째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저를 보시고는 표정이 굳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런 옷 일할 때 불편해서 안 입지? 우리는 쇼핑 더 하고 저녁 먹고 할 거니까 우리 내일 회사에서 보자꾸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남편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거래처 미팅 나갔다가 저녁 먹고 바로 퇴근하마. 회사에는 그렇게 처리해 주거라.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러셨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시니까요. 그 무렵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길 원했지만 저는 회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보, 회사는 내가 있으면 돼. 당신은 집에서 편히 쉬면서 아기나 낳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당신 혼자 두면 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만 하잖아. 나는 괜찮아. 출산 한 달 전까지만 다닐게. 남편 혼자 두기가 너무 불안했거든요. 결국 출산 직전까지 회사에 나갔고 어렵게 딸을 낳았습니다. 난산이었어요. 20시간 넘게 진통을 하다가 응급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죠.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육아 때문에 회사에 못 나가게 되자 저는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쓰러지듯 자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이 쓰러질까봐 무서워. 제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우리 가족여행 가자. 제주도 가서 한 일주일 푹 쉬자. 약속할게. 남편은 그날 오랜만에 밝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저도 그 여행만은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브, 독사 같은 시어머니의 달콤한 거짓말.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혜씨, 빨리 오세요. 대표님이 쓰러지셨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앞에는 고모님과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고모님은 고개만 저으셨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겨우 35의 나이에 가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시은이는 이제 겨우 100일을 넘긴 아기였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님과 고모님이 구석에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 회사 대표는 당연히 내가 맡아야죠. 내가 석진이 엄마인데. 시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회사 경영을 뭘 한다고. 내가 다시 맡는 게 나아. 고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너무 역겨웠습니다. 남편이 회사 때문에 죽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다니요. 장례식장에서 말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고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연아, 나를 도와줘. 회사가 지금 큰 위기야. 너 없으면 안 돼. 고모님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석진이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와줘. 시어머니한테 회사를 넘기면 석진이가 애써 일구는 게 다 물거품이 돼. 너네 시어머니 어떤 분인지 알잖아. 고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님은 회사 경영에 능력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임원 자리에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받아가는 게 다였죠. 내 딸 생각해서라도 나를 도와야 해. 내가 너를 보살펴줄게. 석진이가 가입자 보험 많이 들어놨으니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겠지만 아이 키우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해. 고모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전 딸을 키우며 살아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고모님을 돕겠습니다. 저는 고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요. 오히려 회사를 망칠까봐 걱정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딸을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딸에게 젖을 먹이고 7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중에도 딸을 돌봐야 했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 생각에 버텼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회사 지킬게. 우리 딸 잘 키울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고모님과 제가 함께 꾸려나갔고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저를 무시하시더니 말이에요. 지연아, 점심 먹었니?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우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속셈일까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심지어 제 딸까지 챙겨주셨어요. 시은이 감기 걸렸다며? 내가 집에 가서 봐줄게. 너는 회사 일이나 해라. 어느 날 시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랑 나랑 따지고 보면 같은 처지 아니니? 둘째내는 남편도 있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남편 없이 힘들게 살잖아.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너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 너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의 그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이제 시은이 엄마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고모님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추진하셨습니다. 대구 쪽에 물류센터를 새로 짓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고모님, 지금 회사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모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바닥에서 몇십 년을 일했는데 이 정도 판단도 못하겠니? 결국 대구 물류센터 건설이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고모님은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셨고 시어머님이 새 대표가 되셨어요. 이 회사는 우리 집안의 가업이에요. 내 막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켜야 해요.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안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 혈육을 선택하셨구나 싶었어요. 고모님도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아닌 시어머님 편을 든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대표가 되신 시어머님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는 10년만 대표직을 맡고 있을 거야. 3부, 10년의 헌신, 그리고 배신의 순간. 시어머님은 저를 회의실로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10년만 대표직을 맡고 있을 테니 그 후에는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라. 석현이는 능력이 안 돼. 내 딸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준비해야 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다니.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석현이는 내 아들이지만 사업은 못해. 내가 없으면 이 회사 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렴.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회사를 가질 수 있다니, 딸에게 물려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회사가 제 것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30대 후반을 모두 회사에 바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딸 아침 챙기고 6시 반에 출근했어요.
회사에서는 밤 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딸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학교 행사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죠. 친정어머니가 대신 가주셨어요. 그 사이 시동생과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들의 급여는 해마다 올랐지만 출근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형님, 오늘 백화점에 본 구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거 사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회사 법인카드를 안 주시네요.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봐. 형님이 어머니께 말씀 좀 해주세요. 형님 말이면 어머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회사를 자기네 개인 금고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석현이랑 소희 월급 좀 올려줘야겠어. 걔들 그거라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사고 안 치잖아. 하지만 어머니,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월급을 더 올려주는 건... 아휴, 내가 그 정도는 좀 봐줘라. 안 그러면 걔들이 돈 때문에 우리 회사 기술이라도 팔면 어째?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시동생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고 회사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의 노력 덕분이었죠. 시어머님도 인정하셨어요. 지연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 5년만 더 하면 돼. 그럼 내가 약속대로 회사 넘겨줄게. 저는 그 말만 믿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저는 회사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수학경시 대회에 나가는데 안 와볼 거야? 딸이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시은아. 엄마가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괜찮아요. 어차피 늘 그렇지잖아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다 딸을 위한 거라고 나중에 회사를 물려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정확히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43살이 되었고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임원회의 소집 공지가 왔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님이 약속을 지키실 때가 온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임원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회사 경영진 개편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구나 싶었어요. 이번에 제 아들 석현이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시동생이? 시동생이 대표라고? 그리고 이지연 씨의 업무도 재조정하겠습니다. 회계 이사직은 유지하되 연봉은 업무량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형님 1에 비해 연봉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이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뭐 불만 있으시면 그만두셔도 되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을 갈아 넣었는데. 어머니, 저한테 약속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10년 후에 저한테 회사를 넘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님이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뭐 증거라도 있어? 이 회사는 우리 집안 가업이야. 석현이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고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둘이 짜고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를 잘 보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4부 숨겨진 진실과 나의 반격. 퇴사하겠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하자 둘째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 꼴에 자존심이 있으시네요. 그럼 당장 나가시죠. 인수인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그 길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10년, 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을 모두 바친 10년이었는데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했어요. 시은아, 엄마 회사 그만뒀어.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쉬고 싶어서 우리 여행이나 갈까? 제주도에 한 달 정도 있다 오자. 그렇게 딸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딸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추스렸어요. 딸과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은아,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미안했어.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신 거가 알아요. 근데 이제는 엄마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시은아, 다시 회사에 나와줘. 내가 해오던 프로젝트들이 다 꼬이고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님은 서방님이 계시잖아요. 아이고, 너도 참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 내 조건 다 들어줄게. 연봉도 올려주고. 싫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세요. 시어머님이 화를 냈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디 가서 취직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은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건데?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싫어요. 10년을 갈아 넣었는데 제가 얻은 게 뭐가 있죠?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돌아가세요. 시어머님이 도끼를 품고 말했습니다. 좋아. 어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너랑 우리는 이제 남이야, 남. 며칠 후 회사 직원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모님, 새 대표님이 계약서에도 제대로 안 읽으시고 부작정 진행하라고 해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책임을 물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대표실로 향하는데 안에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대화가 들렸습니다. 석현아, 사실 넌 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외도에서 낳은 자식이 너야. 사실은 석진이가 진짜 아버지 친아들이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계속 말했어요. 고모가 이 사실을 알면 시은이한테 회사 물려준다고 난리칠 거야. 그 전에 우리가 고모를 회사에서 내쫓아야 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고모님께 전화했어요. 고모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세요. 급한 일이에요. 전화를 유지한 채 대표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시어머님과 시동생, 둘째 며느리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분 후 고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 30년을 속이고 살았구나. 고모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대표실에 녹음장치를 여러 개 설치해 두셨대요. 너희들이 뒤통수 칠 줄 진작에 알았어. 증거는 다 확보했다. 고모님은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시어머님과 시동생 부부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더 나아가 법적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유산까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고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연아, 나도 너한테 미안해. 다시 회사로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고모님, 저는 더 이상 그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회사 직원 20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저희와 함께 새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세민과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물류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과거 거래처들이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어요. 1년 후 고모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회사를 내 회사와 합병해줘. 이게 석진이한테 하는 마지막 속죄야. 저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합병 후 회사가 크게 성장했어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물류업체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200명이 넘고요. 1년 전 시어머님과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지연아, 우리를 좀 도와줘. 아유, 석현이가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돌아가세요. 나중에 들으니 시동생은 잠적했고 둘째 며느리도 조카만 데리고 사라졌대요. 시어머님은 보호시설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을 생각하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감사한 일로 가득합니다. 딸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회사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엄마, 나 나중에 엄마 회사에서 일할래요. 대학생이 된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 졸업하고 입사 지원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읽어놓은 회사, 그리고 제가 지켜낸 회사, 이제는 딸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정말 감사한 일로 가득합니다. 딸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회사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오늘 사연열차의 주인공 이지연 씨, 지금은 남편이 일군 회사도 잘 운영되어 있고 딸이 인턴으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도 행복과 슬픔 그리고 위로를 태우고 종착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연을 싣고 행수기의 사연열차 곧 출발할게요. 지금까지 행자. 숙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뿡뿡.